안녕하세요. 차기호수와 파인만 양자역학 시간입니다. 오늘 챕터 1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챕터 1 지난 시간에 1의 7절 First Principles of Quantum Mechanics, 우리 실험으로부터 양자역학에서 우선 원리로 적용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리한 요약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1의 7절이었다면 1의 8절은 The Uncertainty Principle,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불확정성 원리를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실험으로 불확정성 원리를 설명하면 이렇다. 우리 실험이란 전자의 투슬릿 실험을 얘기하죠. 그래서 간섭무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전자가 어느 구멍을 통과하는지 알 수 있는 실험 장치를 설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불확정성 원리, 우리 실험으로 말한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지금까지 양자역학에 대해서 배운 게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불확정성 원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본 거 있죠. 위치의 불확정성, 선운동량의 불확정성, 이걸 곱한 게 어떤, 이런 거죠. 네, 이것과 이것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자, 그런 식으로 불확정성으로 설명한 불확정성 원리하고 우리 실험으로 설명한 불확정성 원리가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이 시간 끝날 때쯤 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하이젠베르크가 원래 이야기한 불확정성 원리는 어떻게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어떤 대상이거나 그 대상에 대해서 측정한 운동량의 X성분의 불확정성이 델타 PX이면 이 델타는 불확정성을 표시하는 이제 기호이죠. 그리고 운동량의 X성분이 PX입니다. 그래서 X성분의 불확정성이 델타 PX면 함께 측정한, 동시에 측정한 것입니다. 그 대상의 위치 X의 불확정성 델타 X는 반드시 H 나누기 E 델타 PX보다 더 작을 수 없다, 더 커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델타 PX는 E 델타 PX분의 델타 X는 E 델타 PX분의 H 바보다 더 커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델타 PX를 곱하면 우리가 잘 아는 델타 X, 델타 PX는 2분의 H 바보다 더 크다 라고 하는 불확정성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H가 우리 강의에는 처음 나왔죠. 이 H는 바로 뭐냐면 플랑크 상수. 플랑크가 찾아낸 상수인데, 사실은 플랑크가 흑체 복사 곡선을 설명하려고 도입한 것이었는데, 이게 이제 미시세계, 원자 내부 세계에서는 자연의 기본 상수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게 됩니다. 근데 그냥 H만 이용하는 것보다 이 H를 2파이로 나누는 것이 더 자주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H를 2파이로 나눈 것입니다. 이걸 환산 플랑크 상수 또는 리듀스드 플랑크 상수, 플랑크 콘스탄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그냥 흔히 H바 이렇게 부릅니다. 이 H바의 크기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1.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곱하기 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줄은 에너지의 단위고 초는 시간의 단위죠. 에너지 단위에다가 시간의 단위를 곱하면 그게 무슨 단위가 되냐면 각운동량의 단위가 됩니다. 근데 여기 1.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이 숫자 기억하기 어렵죠. 근데 우리 작은 세계에서는 이 줄이나 초 이런 단위를 쓰는 것보다는 어떤 단위를 더 많이 쓰냐면 메가 일렉트론 볼트, 그 다음에 길이도 페르미 또는 일렉트론 볼트, 나노미터 이런 걸 씁니다. 그래서 C하고 곱해서 H바하고 C, 광속 C를 곱할 것 같으면 197.3 메가 일렉트론 볼트 페르미 또는 197.3 일렉트론 볼트 나노미터, 이렇게 하면 외우기가 쉽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원자 핵과 관련된 계산을 할 때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원자와 관련된, 그래서 에너지 스케일이 원자 핵에서는 메가 일렉트론 볼트, 원자에서는 일렉트론 볼트이고, 거리 스케일은 원자 핵에서는 페르미, 1페르미는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죠. 원자에서는 나노미터, 1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 그래서 100만씩 서로 차이가 납니다. 자, 이런 숫자를 이용하면 이제 편하게 나중에 계산한다는 거 우리가 소개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하고 전자 투슬릿 실험 사이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먼저 let us show for one particular case, 한 가지 특별한 경우를 한번 보여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하기 위해서 the kind of relation given by Heisenberg, 이게 the kind of relation given by Heisenberg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must be true in order to from getting into trouble. 이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 불확정성 원리가 참 성립해야지만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경우를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냐면 우리 전자 투 슬릿 실험을 조금 수정합니다. 어떻게 수정하냐면 we imagine a modification of the experiment of figure 1-3 in which the wall with the holes consists of a plate mounted on a roller so that it can move freely up and down in the x direction as shown in figure 1-6. 피겨 1-3에는 우리가 전에 본 그 실험인데 그 실험에서 가운데 구멍 뚫는 벽이 있었죠. 그 구멍 뚫는 벽을 여기서 이제 플레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플레이 밑에다가 바퀴를 달아가지고 전혀 마찰이 없이 자유롭게 움직이게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걸 그림 1에 6에 이제 그렸습니다. 조금 이따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by watching the motion of the plate carefully, we can try to tell which hole an electron goes through. 그래서 이때 이 플레이트 이제 자유롭게 움직이게 만들었으니까 그 플레이트 움직이는 것을 이제 관찰을 해가지고 전자를 직접 관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플레이트만 관찰해가지고 전자가 어떤 구멍을 통과했는지 요거 좀 알아볼 수 있지 않나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 실험에서 전자를 직접 관찰하면 그러는 순간 간섭무늬가 없어졌죠. 자, 이 경우에는 지금 우리 플레인만 관찰합니다. 현 전자 관찰하지 않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정리하면 전자 투 슬릿 실험을 이용해서 하이젠베르크가 표현한 불확정성 원리 델타 x, 델타 px는 2분의 h바보다 더 크다는 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로만 했을 때는 불확정성 원리는 델타 x 곱하기 델타 px가 2분의 h보다 더 크다는 것인데 아까 실험을 어떻습니까? 구멍을 확인하지 간섭무늬를 없어지지 않고 전자가 어떤 구멍을 통과했는지 알아낼 수 있는 실험기구는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불확정성 원리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자는 거죠. 그래서 두 실험 장치를 여기다 그림은 이렇습니다. 여기 그림 1에 3입니다. 그림 1 우리 잘 본 거죠. 구멍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중에 여기 검출기가 이렇게 있는 그 곳이 있죠. 이걸 어떻게 했느냐면 아래 걸로 바꿨습니다. 아래 걸로 바꿔서 구멍이 뚫어진 플레이트에다가 뭘 붙였냐면 이렇게 롤러를 붙였어요. 그래서 이 롤러가 프릴리 위아래로 X방향으로 자유롭게는 마찰이 없이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검출기가 X는 제로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X는 제로, 여기 두 구멍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거기가 이제 X는 제로를 이렇게 정했죠. 이 X는 제로에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전자가 어떻게 해요? 구멍 1을 통과해서 X제로로 들어갈 수도 있고 구멍 2를 통과해서 X제로로 들어갈 수도 있죠. 이걸 한번 보겠어요. 전자가 구멍 1을 통과하면 검출기로 오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구멍을 통과하는데 그냥 똑바로 가면 저 위로 가겠죠. 안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방향을 바꾼 거죠. 거기서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전자한테 무엇인가가 힘 줘야 되는데 그 힘 주는 게 바로 뭐겠습니까? 이 플레이시겠죠. 그래서 전자가 위쪽으로, 플레이트의 위쪽으로 밀 것 같으면 그것의 반작용으로 플레이트 전자를 아래쪽으로 밀어가지고 저 X는 제로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구멍 2를 통과하면 그 반대로 전자가 플레이트를 아래로 밀면 그거의 반작용이 전자를 위로 미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검출기가 X는 제로에 있을 때만 생각했지만 X는 제로가 아니고 어디 다른 데 있더라도 어떻겠습니까? 이 전자가 구멍 1을 통과했는지 구멍 2를 통과했는지에 따라서 그 정도가 운동량을 플레이트의 운동량이 달라지는 정도가 전부 다르겠죠. 그래서 어떤 구멍을 통과하는지 전부 다르기 때문에 so what without disturbing the electrons at all 전자는 전혀 방해하지 않고 전자를 직접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But just by watching the plate 단지 플레이트만 봐가지고 we can tell which path the electron used 일렉트론이 어떤 구멍을 통과했는지를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변경된 실험, 여기다 롤러 붙였을 때 실험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동작하는 건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보겠어요. 자, 그래서 자, 위쪽 아래쪽 통과했을 때 전자가 구멍 1을 통과했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자가 운동량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처음에 운동량은 이렇게 위에 있다면 저 구멍 통과하면서 구멍에서 구멍이 한번 탁 전자를 때려준 거기 때문에 전자 운동량이 밑에 걸로 이렇게 바뀌었겠죠. 그러면 이게 델타 px가 바로 뭡니까?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거. 이게 바로 델타 px가 되겠어요. 근데 아래쪽을 통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래쪽을 통과하면 처음에는 아래로 가고 있었는데 그 플랫이 또 위로 밀어서 운동량이 저렇게 바뀌었죠. 그러면 델타 px가 어떻게 됩니까? 위쪽으로 가죠. 자, 이게 바로 전자의 운동량 변화량인데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자, 이 전자의 운동량 변화량하고 무엇하고 같으냐면 그 크기는 플레이트의 운동량 변화량하고 같다. 물론 방향은 반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위쪽 구멍을 통과한 거하고 아래쪽 구멍을 통과한 거하고 플레이트의 운동량 변화량도 서로 반대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구멍을 지나가기 전 플레이트의 운동량을 알아야지 플레이트의 운동량 변화량을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 불확정성 원리에서 뭘 알 수가 있냐면 플레이트의 경우에는 플레이트의 운동량과 플레이트의 위치를 동시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플레이트의 운동량을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았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플레이트의 위치를 모르죠. 그래서 플레이트의 위치를 또 정확히 모르면 구멍의 위치도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플레이트의 운동량을 측정해 가지고 전자가 어떤 구멍을 통과했는지는 알아낼 수가 있는데 윗거냐 아랫거냐. 근데 그 운동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면 윗거 아랫거 대신에 그 구멍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멍을 통과하는 전자마다 두 구멍의 위치가 전부 다 다릅니다. 구멍의 위치가 같아야지 그때 전자들이 만드는 여러 가지가 겹쳐져 가지고 간섭무늬를 만드는 거죠. 근데 전자마다 구멍의 위치가 다 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섭무늬의 중심이 전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마다 간섭무늬의 중앙 위치가 바뀐다는 의미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꼬불꼬불한 것의 중앙 위치가 바뀌면서 그 간섭무늬가 위아래로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꼬불꼬불하는 게 막 서로 비껴가면서 겹쳐지게 되겠죠. 그럼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간섭무늬의 꼬불꼬불한 모양이 점점 흐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성적으로만 이야기를 했지 아직 정량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곧 챕터 2에서 이걸 정량적으로 보일 예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자가 지나간 구멍을 알기 위한 플레이트의 리코일을 측정하는데, 리코일은 바로 반동이죠. 전자가 지나가면 플랫이 전자가 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가죠. 우리가 우리 총을 쏘면 총이 뒤로 팍 가는 거나 마찬가지. 이게 바로 리코일입니다. 그 리코일을 측정할 것 같으면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플레이트의 운동량을 점점 더 측정하면 측정할수록 이 플레이트의 리코일을 측정해가지고 운동량을 알아내는데, 이 플레이트의 운동량을 점점 더 정확하게 측정할수록 어떻습니까? 플레이트의 위치, X 위치의 불확정성이 점점 더 커진다. 그러면 정량적으로 계산해 볼 것 같으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검출기로 관찰된 간섭무늬가 X방향의 위아래로 이동하는데, 그래서 such a random shift, 그래서 간섭무늬가 위아래로 무질서하게 왔다 갔다 이동하면 is just enough to smear out the pattern so that no interference is observed. 그러면 그 패턴이 위아래로 막 아무렇게나 막 움직일 것 같으면 인터피어런스가 더 이상 관찰되지 않을 정도로 그게 이제 시프트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것을 챕터 2에서 정량적으로, 자, 어느 정도냐면 구멍이 이동하는 거리가 딱 델타 X, 델타 PX는 2분의 H보다 더 큰 만큼 딱 움직이면 바로 간섭무늬를 관찰하지 못할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걸 챕터 2에서 우리 정량적으로 보일 예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냐면 The uncertainty principle protects quantum mechanics. 이 바로 불확정성 원리가 퀀텀 미케닉스를 이제 보호해주고 있는데,
Heisenberg recognized that if it were possible to measure the momentum and the position simultaneously with a greater accuracy, the quantum mechanics would collapse. 하이젠버그는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뭐냐면 어떤 것이든지 운동량과 위치를 훨씬 더 아주 둘 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다면 양자역학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콜랩스는 그냥 붕괴한다 또는 성립하지 않는다, 양자역학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간단한 의미인데, 이 콜랩스가 나중에 양자역학에서 전문적인 물리량을 설명하는 그런 용어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가 콜랩스한다라고 하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리가 붕괴한다라고 하는 것도 콜랩스를 쓰지만 그 콜랩스가 의미가 아니라 양자역학에서 콜랩스의 의미를 이제 특별하게 갖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양자역학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So he proposed that it must be impossible. 무엇이 impossible 합니까? 모멘텀하고 포지션을 동시에 아주 정확히 불확정성 원리를 위배할 정도로 정확히 측정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제안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Then people sat down.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뭐 했어요? Try to figure out ways of doing it. 여기서 doing it은 무엇입니까? 바로 정확하게 모멘텀과 포지션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걸 찾아내기를 시작했죠. And nobody could figure out a way to measure the position and the momentum of anything. A screen, an electron, a billiard ball, anything with any greater accuracy. 불확정성 원리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는 어떤 것도 스크린이거나 전자거나 당구공이거나 무엇도 그렇게 더 불확정성 원리가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걸 전혀 그런 방법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quantum mechanics maintains its perilous but still correct existence. 그래서 이 불확정성 원리가 성립하기 때문에 만약에 불확정성 원리가 성립하지 않으면 이제 양자역학은 이제 붕괴한다. 양자역학은 더 이상 이제 학문의 위치에 있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불확정성 원리가 성립해서 페릴리어스 위태위태하지만 still correct 여전히 양자역학은 옳은 그런 학문으로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1965년에 얘기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양자역학은 전혀 페릴러스하지 않습니다. not anymore. 양자역보다 더 단단하게 진리라고 확실하게 알려진 것이 없고, 양자역학 이용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이거 위태위태한 것 같았지만 지금은 양자역학이 모든 것을 제대로 설명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우리한테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챕터 1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정리를 할 것 같으면, 우리 처음에 제1장 챕터 1에서는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퀀텀 비헤이버, 양자역학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죠. 근데 이놈의 양자역학에서 행동하는 건 어땠습니까? 이상하고도 미스티어리어스했죠. 근데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사실은 그 미스티어리어스한 거, 미스터리가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단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단 하나의 미스터리를 무엇으로 대표할 수가 있었어요? 전자로 대표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자는 어떤 때는 입자의 성질을 나타내고 어떤 때는 파동의 성질을 나타내는 거였죠. 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전자 투슬릿 실험을 했죠. 그래서 전자가 지나간 구멍, 그 구멍을 어땠습니까? 확인하면 전자가 두 구멍 중에서 어떤 구멍이 지나가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어땠어요? 그 결과 스크린에서 나중에 검출기에서 무엇입니까? 인터피어런스 패턴이 나타났죠. 근데 무슨 수를 쓰든지 확인하기만 하면 그 간섭 무늬는 사라졌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전자는 보면 입자고 안 보면 파동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절대 그러지 마라. Do not jump to conclusion. like 전자는 보면 입자이고 안 보면 파동이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first principle, 양자역학에서 이용해야지 될 우선 원리를 찾아냈죠. 먼저 사건을 정의합니다. 사건이란 무엇이에요? 실험이 시작할 때의 조건과 끝날 때의 조건이 정해져 있으면 그것을 한 사건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복소수인 확률 진폭의 절대값의 제곱으로 주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 말로만 이렇게 설명해서 그러는데 양자역학에서는 이 복소수인 확률 진폭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양자역학에서 듣는 무엇이냐면 파동함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소수인 확률 진폭의 절대값의 제곱으로 주어지는데 한 사건이 여러 서로 다른 방법으로 일어날 확률 진폭은 어떻게 되냐? 자, 처음 조건하고 마지막 조건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중간 과정은 확인하지 않는 과정이죠. 이 확인하지 않는 과정이 여러 가지로 일어날 수가 있으면 각 과정에 대해서, 각 방법에 대해서 확률 진폭을 더한다. 그것의 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나중에 양자역학을 배우면 그게 바로 파동함수의 중첩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파동함수 전혀 하지도 않고 지금 파인만은 단지 전자의 투슬릿 실험 가지고 양자역학의 핵심 내용을 여기서 다 정리한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투슬릿 실험에 바로 이것을 적용할 것 같으면 이렇게 됐었죠. 어떻습니까? 여기 전자 투슬릿 실험이 있는데 여기 처음 조건 전자총 쐈습니다. 마지막 조건 저기 나중에 검출기에서 검출됐습니다. 근데 처음 조건 전자총에서 쏴가지고 그 검출기로 들어가는데 갈 수 있는 과정이 뭐예요? 구멍이 두 개가 있었죠. 그 구멍 두 개는 어떤 건지 우리 측정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 확률 진폭을 더해야 되니까 그러면 인터피어런스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렇게 측정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측정한 거니까 처음 조건에 쏜다는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측정한 거. 네, 이 광자를 측정해가지고 전자가 어디 있는지 알고, 그 다음에 전자 도착한 데를 측정했죠. 그럼 마지막 조건 하나가 있는데 또 다른 데 있는 거, 아랫구멍을 통과했다 그러면 또 마지막 조건이 두 개죠. 이건 어떻습니까? 사건이 두 개가 되죠. 그러면 이 사건 두 개가 모두 일어날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사건 1이 일어날 조건과 사건 1이 일어날 확률과 사건 2가 일어날 확률을 더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더하면, 확률을 더하면 인터피어런스가 이제 없어지는데, 바로 이 불확정성 원리, 이 델타 X, 델타 PX는 2분의 H바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전자 투슬릿 실험으로 이용할 것 같으면 우리 왜 어떤 것을 그걸 확인하겠습니까? 구멍이 두 개 뚫린 플레이트에다가 롤러를 붙여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했을 때 플레이트의 운동량 측정해서 전자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데, 근데 플레이트의 운동량을 충분히 정확하게 측정하면 이게 무슨 뜻이 되겠어요? 마지막 조건을 확인하면 이 얘기죠. 그러면 간섭무늬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그 확인하면 이걸 가지고 전자의 투슬릿 실험만 가지고 불확정성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떤 결론에 도달했습니까? 우리 제1장에서 계속 주장한 것이 뭐냐면, 누구라도 전자는 보면 입자이고 안 보면 파동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양자역학에서 대해서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것이 분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혹시 누가 나와서 전자는 보면 입자고 안 보면 파동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 말은 이제 더 이상 들어볼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챕터 1을 다 마쳤습니다. 마지막 절, 1의 8절, The Uncertainty Principle까지 마치고, 우리 다음 시간은 챕터 2로 들어갑니다. 챕터 2는 The Relation of Wave and Particle Viewpoint, 입자 관점과 파동 관점 사이의 관계예요. 자, 우리 전자 또는 뭐 다른 것도 있겠죠. 원자 뭐 이렇게 미시세계, 원자 내부 세계에 있는 존재는 입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파동이라고도 얘기할 수 없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제1장에서 챕터 1에서 그랬죠. 근데 그것을 입자라고 보는 관점과 파동이라고 보는 관점 사이의 관계를 좀 더 정량적으로 챕터 2에서 설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챕터 2를 기대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